자, 지금 오늘부터는 5장을 하겠습니다. 5장은 자원과 무역, 핵시 올림 모형입니다. 사실은 무역론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대표적인 모형이고 이번 학기에 배울 가장 중요한 모형입니다. 중요한 모형이고 무역론이 여러분들한테 줄 임플리케이션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5장 핵시 올림 모형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 모형에서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리카르트 비교 이론에 따르면 소위 무역은 상대적인 생산 기술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죠.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상대적인 생산 기술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무역의 방향이 결정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무역에 따른 gains from trade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기술이라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왜 어떻게 원인이 될 수 있을까? 결국은 기술은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기술 아니고는 대부분 뭔가 하면 기술은 비슷하게 되더라는 거죠. 특히 뭔가 하면 물건들을 보니까 대부분 뭔가 하면 한 물건을 국내도 만들고 수입도 하고 다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실증적으로 봐서 실증 연구가 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 설명하는 이론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나온 것들이 이 핵시 올림 모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 모형에서는 결국은 이제 무역의 방향은 상대적인 부존 자원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부존 자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천연 자원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생산 요소, 자본과 노동을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상대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상대적인 풍요도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 이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 저개발국에서는 노동 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한다. 왜냐하면 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구에 비해 가지고 자본에 비해 가지고 노동이 많으니까. 반면에 이제 뭐 발전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본 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한다. 그러니까 뭐 이 노동에 비해 가지고 자본량이 훨씬 더 많으니까 자본을 많이 쓰는 그런 재화를 만들어 수출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지금 배울 이제 핵시 올림 모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볼 내용은 이제 핵시 올림 모형에서는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 이제 좀 더 보편화됩니다. 보편화되는데 두 생산 요소 모형이 됨으로써 이제 이 직선의 생산 가능 곡선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볼록한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구성, 생산 과정에서 그 두 요소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이제 등량선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과 재화 가격 및 자원의 생산량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론들이 나옵니다. 스톨프 사무엘슨 이론, 스톨프 사무엘슨 시오렘, 그 다음에 립진스키 시오렘 등등 몇 가지 조금 이제 사람 이름이 복잡한 사람 이름까지 등장하는 이런 그 이론들이 나옵니다. 즉 자원의 양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생산 요소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가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자원, 대표적인 자본과 노동이죠. 자본도 성장을 합니다. 그럼 자본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들입니다. 그 다음에 핵시 올림 모형에서의 무역,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 균등화, 그 다음에 무역과 소득 분배, 뭐 이런, 그 다음에 핵시 올림 모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살짝 이야기했는 부분입니다. 국가 간의 생산성의 차이, 이게 리카르도 이론이죠. 차이뿐만 아니라 자원 부존 자원의 차이에 의해서도 무역이 발생한다. 그걸 이 장에서 보여줍니다. 핵시 올림 이론은 국가 간의 노동기술, 물적 자본, 혹은 다른 생산 요소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무역이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기술, 생산성 차이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로서 무역을 설명합니다. 직접적인
여기서 제안하는 제일 큰 포인트는 생산 요소의 상대적 풍부성. 모든 나라들이 이게 다르더라. 여기 따라 가지고 이게 무역을 결정하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가지고 생산 과정은 상대적 집약도가 다른 생산 요소들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집약도를 다르게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풍부한 요소를 더 집약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낮추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춰가지고 경쟁력을 만들어가지고 소위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그 생산 요소의 풍부성이 다르면 다른 것 자체가 뭔가 하면 그 무역을 할 수 있는 비교 우위와 비슷한 그런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풍부한 요소를 많이 써가지고 생산을 함으로써 그 물건의 비교 우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핵시 올림 모형의 이론입니다. 자, 모형의 셋업은 222입니다. 이국, 이재와 이생산 요소 모형입니다. 무역론이니까 당연히 이 두 국이죠, 그죠? 물론 이제 다국을 하면 좋겠지만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이국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재화도 물건도 일단 두 개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를 두 개로 했다. 리카르도 비교 이론하고 제일 큰 차이는 여기 있죠. 리카르도 비교 이론은 두 국, 두 재화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두 생산 요소가 추가되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생산 요소가 두 개였다. 물론 우리 앞에 4장에서 특수 생산 요소 모형에서는 세 생산 요소 모형까지도 봤습니다. 봤지만 그건 조금 특이한 경우고 그거는 이제 좀 점프를 했는 거고 특이한 경우고 이게 리카르도 비교 이론에서 다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투투투에다가 사용된 노동과 자본의 구성이 제한마다 변한다. 그러니까 나라는 두 나라, 자국, 외국, 제품은 재화는 두 개고 앞에서는 그대로 직물, 클로딩과 푸드, 식품 이 두 개로 보고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설득력이 있죠. 보통 가장 평범하니까. 그 다음에 사용된 이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의 구성이 재화마다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딱 고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산 요소의 대체성을 허용한 거죠. 물론 이제 이걸 허용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모형이 어려워집니다. 식이 이제 복잡해지고. 그래서 일단은 뭔가 하면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보여줄 겁니다. 다섯 번째, 각국의 노동과 자본의 공급은 일정하고 국가 간에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본과 노동의 공급은 일정하다. 뭐 일단은 일정하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긴 하겠죠. 자본량이 늘어나죠. 노동량은 뭐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일정하다고 보는 것이 뭐 타당한 가정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고, 그 다음에, 일단 그래서 둘 다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자본이 늘어나는 에 따라 또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국가 간의 이 양이 다르다라는 거죠. 양이 다르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두 개의 비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두 개의 비율이 같아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사실은 무역에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자본과 노동의 비율이 나라마다 다른 경우를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에는 노동과 자본은 산업 간에 이동할 수 있어서 산업 간에 그들의 수익은 균등화된다 하는 겁니다. 뭐 자본과 노동은 산업 간에 이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노동은 아주 쉽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관두고 뭔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과정이 그거였습니다. 노동의 자동적인 이동. 그 이동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생산량이 바뀌면서 임금이 바뀌고 생산량이 바뀌면서 결국은 무역 방향이 결정됐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장기라고 한다 그러면 자본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이거 기계 뜯어 가지고 다른 공장에 들어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산업 간의 수익은 균등화된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이동을 가정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 가지고 소위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게 한 겁니다. 노동만을 봤을 때는 그때는 생산 요소가 노동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의 가격, 임금이 두 산업, 한 국가 내에서 동일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이야기했던 거고, 여기는 이제 생산 요소가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이라는 또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의 가격도 두 산업에서 같아야 됩니다.
자본이란 생산 요소의 가격은 이자율로 보통 나타내죠. 그러면 같으려 그러면 결국은 자본도 두 산업에서 자유롭게 이동해야 됩니다. 근데 자본은 사실은 이동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도 안 되죠.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장기 영역으로 봅니다. 미식경제에서 그러죠. 장기 총공급, 단기 총공급. 그러니까 장기 ATC, 단기 ATC 뭐 그런 걸 이야기하죠. 장기라는 것은 산업 전체의 장기적인 공급이라는 것은 기업의 퇴출입이 다 허용된 이후 그렇게 되면 소위 수평선의 공급 곡선이 나온다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러니까 기업의 퇴출과 진입이 자유롭다는 것은 자본이 다 이동할 수 있다라는 기간이고 그러려 그러면 시간이 길어야 되죠. 그래서 장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장기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자본 부분의 이동까지 이제 허용하기 위해서 장기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자본도 그러니까 이자율도 양산업에서 이제 균등화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시에 어울린 모형의 셋업입니다. 2x2x2 모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생산 가능성 곡선의 형태에 대한 이해입니다.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이 직선이 아니라 밖으로 볼록한 형태의 아주 일반적인 생산 가능성 곡선이 도출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요 셋업 가지고만 했어. 자, 생산 요소가 2개 이상일 때 생산의 기회비용은 일정하지 않고 이제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 아닐 수 있다. 왜 그래 되는지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일단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수치의 예로서 간단하게 일단 뭐 부존 자원량은 뭐 일정하다라고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존 자원량을 가정합시다. 그래서 그 나라의 자본은 3,000개의 단위가 있고 노동은 2,000개의 단위가 있다. 뭐 시간인지 일인지 사람 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00개의 단위가 있고 자본은 3,000개가 있다. 이런 부존 자원량을 일단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기술을 일단 우리가 리카르도 모형에서 본 거하고 동일한 식으로 일단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 기술을 고정시킵시다. 각 산업에서 자본과 노동의 고정된 조합을 사용한다. 일단은 고정된 조합을 사용한다. 생산 과정에서 고정된 조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부존 자원량을 사용한다. 한 단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직물 한 단위 만들기 위해서 자본은 2단위가 필요하고 노동은 2단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AKC는 2고 ALC는 2고 그 다음에 푸드 식품 한 단위 만들기 위해서 자본은 3단위가 필요하고 노동은 1단위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일단 기술은 딱 고정된 걸로 봅니다. 고정된 걸로.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완화시키지만 일단 리카르도 모형 같이 이런 식으로 기술을 고정시키더라도 이 새로운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이 나온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경우에 생산 가능 곡선은 우리가 자본과 노동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부존 자원량, 총량 가지고 이 두 물건 만드는 거 QC하고 QF의 콤비네이션입니다. 총량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은 소위 이 예산 제약과 동일한 생산 가능 제약식을 쓰면 됩니다. 생산 제약식이라는 것은 제약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부존 자원량입니다.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노동이 있겠죠. 그죠? 노동도 같은 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 자본량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최대의 양이 뭐냐? 이 자본 가지고 QC하고 QF를 만들겠죠. 만드는데 만들 때 들어가는 비율은 QC는 AKC. 아까 AKC가 2였죠. 그죠? 2였나? 2였죠. 2 이상이죠. AKC가 2죠. 2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2고, 그 다음에 AKF는 3이었죠. 3이었고. 그래가지고 이 K는 3,000개였죠. 3,000개. 이 3,000개 가지고 여기는 뭔가 하면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가 2가 들어가고 여기는 QF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3이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두 개에서 콤비네이션으로 뭔가 하면 3,000개 이하의 K를 쓸 수 있습니다. 최대 양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동호를 만족시키는 QC와 QF가 생산 가능한 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란 것의 제약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두 QC와 QF의 콤비네이션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노동이란 이 생산 가능, 그러니까 부존 자원량 2,000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양은 여기도 동일하죠. 그죠? QC하고 QF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요거는 2였고 요거는 1이었죠. 그래서 요걸 곱해가지고 요 식이 뭔가 하면 생산 가능 제약 식이다라고 볼 수 있죠. 즉 숫자를 집어넣으면 자본 가지고는 생산 제약식이 겁니다. 이게 바로 생산 가능식입니다. 요 제약 내에 3,000개의 무전 자원량 가지고 이거를 뭐 QC를 하나 만들면 2가 들고 2개 만들면 4가 들고 3개 만들면 6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만들고 그 다음에 QF 가지고도 하나 만들면 3이 들고 2개 만들면 6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 2개를 합쳐가지고 3,000개를 못 넘는 QC와 QF 조합이 이 생산 가능할 수 있는 생산량의 콤비네이션입니다. 이게 자본에 따른 컴비네이션이고 제약식이고 노동도 동일하죠. 2,000 단위의 노동 가지고 QC와 QF의 생산 가능량을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QC, QF 콤비네이션이 생산 가능할 수 있는 생산 가능한 콤비네이션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두 재화, QC와 QF, 직물과 푸드를 만들 수 있는 양의 콤비네이션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들입니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QC, QF인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것을 생산 가능 곡선에 그리면 되죠.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식을 그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화폐 식이 2000 그러니까 자 2000 3000 요 시기 자본 제약 기울기다라는 거죠. 자본 제약 기울기. 아까 앞에 있는 첫 식입니다. 첫 식이고 그러니까 첫 식이라는 것이 2 곱하기 소위 클로딩 양 QC 이거를 봅시다. 슬라이드 쇼가 아니라 자, 요 식이죠, 그죠? 요 식이 바로 요 식입니다. 요 식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그 수평축이 QC 직물량이고 수직축이 식품량입니다. 식품량으로 이렇게 나타냈죠.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직물량 그러니까 QC 이게 이 식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양극점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는 모든 재화를 그러니까 3,000개를 다 한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QC만 만든다 그러면 QC는 1,500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QF는 0이 되죠. 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이 QC가 1,500개 만들고 QF는 0이 되는 점이죠. 그냥 반대로 뭔가 하면 QF만 만든다. 3,000개 가지고 자본 3,000개 가지고 다 푸드만 만든다. 그러면 푸드는 1,000개까지 만들 수 있죠. 3 곱하기 1,000은 3,000개니까 대신에 그렇게 되면 QC는 0이 되죠. 그러면 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 클로딩은 0이 되고 푸드는 1,000이 될 수 있는 이 점이죠. 그리고 이 사이의 직선들 이게 뭔가 하면 요 사이 이 식을 이루는 점들입니다. 콤비네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 이 점들의 어떤 점들까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어떤 생산 제약식, 자본에 따른 생산량 제약식은 요 직선입니다. 요 직선이고 그 이야기는 자본 제약에 따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은 요 삼각형 면적이다. 요 직선을 포함한 이 직선을 포함한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직선을 포함한 이 내부 삼각형 내에 어떤 점이든지 생산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합리적인 생산했다 그러면 이 내부보다는 이 선상의 점들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생산 제약식이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노동의 생산 제약식은 바로 이 식입니다. 이 식인데 왜 이 식이 나왔냐 보면 동일한 요령으로 우리가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 2,000개의 노동 가지고 몽땅 다 클로딩만 만든다 그러면 클로딩 1,000개 만들 수 있죠. 대신에 푸드는 0이 되죠. 그러면 1,000, 0. 그러니까 1,000하고 0이 되는 이 점입니다. 1,000개하고 0개 되는 이 점이고 그 다음에 이 2,000개 가지고 몽땅 푸드만 만든다 그러면 푸드가 2,000개 만들 수 있고 대신에 클로딩은 0이 되죠. 그러면 푸드가 2,000개 되고 클로딩은 0이 이 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이렇게
서로 사이에 중간점을 이렇게 쭉 그 선을 연결시킬 수 있죠. 그러면 이 선상을 따라 가지고 쭉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란 제약, 노동 부존자원령 2000개의 제약으로 총 만들 수 있는 물건의 컨비네이션은 요 삼각형 내입니다. 이 삼각형. 이 선을 포함한 이 삼각형 내부점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제약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본 두 제약, 노동과 자본의 부존 자원의 제약으로 만들 수 있는 총 생산 가능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전체 생산 가능식이 아니라 각 요소별 생산 제약식이죠. 생산 가능 제약식인데, 실제 생산 가능하는 포인트는, 생산 가능할 수 있는 포인트는 두 제약을 다 만족시켜야 되죠. 두 제약 다. 두 제약을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말은 두 삼각형 다 내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삼각형 다 내부에 있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점이냐 그러면 이 점이 있는 거죠. 빨간 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선상점은 선택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상은 자본은 충족시키더라도 노동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노동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노동 제약을 따라가는 거고, 여기도 뭔가 하면 이 점은 제약이 안 됩니다. 이 점은 노동으로 봐가지고는 이 점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본량이 제약되기 때문에 이 점은 생산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 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선이 두 제약을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생산 가능 곡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숫자 예를 주고 여러분한테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보라.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은 이 빨간 선입니다. 이 파란 선은 아니죠. 파란 선은 각각 생산 요소의 제약 조건이고, 이 자체 전체의 생산 가능 곡선은 요 둘 다 제약을 만족시키는 요 빨간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게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조금 독특하죠. 직선도 아니고 곡선도 아니고, 직선도 아니고 곡선도 아니고. 이게 이제 직선에서 곡선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 예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본 리카르도 모형 같이 동일하게 생산 기술이 고정되어 있다 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즉 생산 과정에서 요소 간 대체성을 허용을 안 하더라도 직선이 아닌 생산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직선이 아닌 곡선의 생산 가능 곡선. 곡선은 아니지만 두 직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다 그러면 일종의 곡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밖으로 볼록한, 아주 스무드하진 않지만 일단 볼록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하면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볼록한, 스무드한, 볼록한 형태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여기서 이제 생산 가능 곡선, 두 생산 요소가 있음으로써 뭔가 하면 이런 이 생산 가능 곡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경제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설명입니다. 두 개를 가지고 해서, 그래서 두 제약 하에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 요소 대체가 없다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은 두 개 생산 요소 제약 안에 있다. 대체가 안 된다 그러면 둘 다 제약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빨간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 된다. 그래서 이걸 보여줬습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설명하면, 자, 식품으로 나타낸 직물 1야드를 더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일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기회비용이 뭐냐? 기회비용. 우리가 비교 우위론에서 이야기했던 기회비용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였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을 기울였는데, 리카르도 모형에 쓰던 기회비용은 일정했습니다. 일정했는데, 여기 쓰던 기회비용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모든 생산점에서 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두 개는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의 기회비용하고 여기서의 기회비용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의 기회비용은 마이너스 2입니다. 2죠, 그죠? 2고. 여기서의 기회비용은 3분의 2다. 다른 거죠. 물론 요 사이는 다 3분의 2지만, 어쨌든 이때의 기회비용과 이때의 기회비용이 다른, 그러니까 생산량에 따라서 기회비용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보여준 겁니다. 경제가 적은 양의 직물을 생산하고 많은 양의 식품을 생산할 때, 적은 양의 직물을 생산하고 이때죠, 그죠? 이때. 이 사이입니다. 이 영역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 그러니까 750보다 적은 양,
뭐 총량으로 1000까지 생산할 수 있는데 어쨌든 0에 가까운 이쪽 부분에 있다. 적은 양의 직물을 생산하고 많은 양의 식품을 생산할 때는 기회비용이 작다라는 거죠. 기회비용이 3분의 2인 겁니다. 직물 한 단위 더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3분의 2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경제가 많은 양의 직물을 생산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많은 양의 직물을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서 많은 양의 직물을 생산하고 있을 때는 적은 양의 직물을 많은 양의 직물을 생산하고 반대로 직물은 이렇게 적은 양이죠, 그죠? 적은 양의 직물을 생산하고 있는 여기 있을 때는 기회비용이 크다. 이 기울기가 2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2가 되는 겁니다. 직물 한 단위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더 포기해야 되는 식품의 양이 2가 되는 거죠. 이 기울기가 2다는 것은 직물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직물을 2단위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식품을 2단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더 높습니다. 직물 생산량이 적을 때는 기회비용이 적고 많을 때는 기회비용이 크다. 왜? 경제가 한 재화의 생산에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할수록 자원의 한계의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는 기항이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높아진다. 한 재화 생산에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할수록,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직물량이 늘죠. 직물량이 늘어날수록 직물량이 늘어날수록 직물 생산의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한 재화의 생산에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할수록 그 자원의 한계 생산은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기 때문에 한계 생산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높아지는 겁니다. 한계 생산성. 그러니까 직물을 더 만들면 만들수록 사실은 직물의 생산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계 생산성 체감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더 투입하면 뭔가 하면 더 나오는 양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물론 이제 최정하는 영역도 있죠. 근데 이제 최적 규모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생산성이 체감을 하게 되는 거죠. 체감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뭔가 하면 점점 더 생산성이 체감한다 그러면 결국은 기회비용, 그것을 하나 더 만드는 기회비용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여기는 3분의 1이었고 여기는 2다. 더 높아진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본적으로 이 기회비용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기회비용이 더 높아지는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이 생산 가능 곡선은 물론 이제 딱 두 직선의 연결로 기회비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지만 두 가지 자체의 그런 배열, 순서가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밖으로 볼록한 겁니다. 밖으로 볼록. 생산성 체감이 아니라 체정한다 그러면 이 기울기는 이 반대로 됩니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밖으로 볼록한 이유는 갈수록 뭔가 하면 기울기는 더 가파라지기 때문에 밖으로 볼록한 거죠. 밖으로 볼록한 이유는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즉 위의 생산 가능 곡선 또는 생산 가능 영역 프론티어식은 생산에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를 허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정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이 된 거죠.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식의 볼록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뭐 그렇지만 대체를 허용 안 했기 때문에 단위당 요소 생산량은 PPF의 각선을 따라 일정하다. 요거 따라 일정합니다. 요거 따라 일정하죠. 만일 생산자들이 생산 과정에서 다른 생산 요소가 한 생산 요소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러면 PPF의 PPF는 곡선이 된다. 그래서 원점에서 봤을 때 오목한 형태의 곡선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이거는 대체를 허용 안 했기 때문에 이렇고, 안 했기 때문에 딱 이 두 생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직선의 결합으로 되는 생산 가능성이 되는데, 두 생산 요소가 대체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계가 조금 부족하면 뭔가 사람을 더 때려내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좀 줄이려 그러면 뭔가 하면 기계를 좀 더 좋은 기계를 쓰면 되는 거죠. 실제 생산 과정에서는 그 대체가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 간의 대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다 허용된다 그러면 이게 완만해져 가지고 이런 생산 가능 곡선이 되는 거죠. 그 생산 가능 곡선은 이제 이런 형식의 생산 가능 곡선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핵시원의 모형, 최소한 두 생산 요소 모형이다 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뭔가 하면 직선이 아니라 밖으로 볼록한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 이 곡선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보는 생산 가능 곡선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이제 정의되고 유도됐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서 생산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 안은 내부는 아니겠죠. 효율적인 생산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효율적인 기업이라 그러면 이 선상에 어떤 점을 선택할 겁니다. 이 바깥 영역의 선상의 어떤 점인데 이 선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전체 중에서 어떤 점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은 자, 국가는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 그 경제는 생산액 또는 생산액의 가치. 생산액이라 그러면 생산량, 뭐 양이지만 사실 뭐 양을 가치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액 또는 생산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점에서 생산한다라는 거죠.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점에서 생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점이다라는 것은 생산액의 가치가 제일 많은 컨비네이션이다. 그러니까 두 물건의 가격이 있다. 그러면 생산량에다가 가격을 곱하면 총 생산액이 됩니다. 생산액이 되는데 그게 제일 많을 수 있는 점에서 생산이 된다. 생산의 가치를 극대화한 점에서 생산된다. 그럼 그걸 여기서 그림에서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그걸 찾기 위해서는 등가치선을 그리면 됩니다. 등가치선은 일정한 생산액, 즉 V를 나타내는 선인데 V는 밸류죠. 그죠? 가치니까 밸류죠. 생산액인데 이 밸류는 PC 곱하기 QC 더하기 PF 곱하기 QF. 그러니까 생산액의 가치입니다. 생산량에다가 가격을 곱한 것을 더한 거죠. 그러면 그게 총 매출액이 되는 셈이고 한 나라의 총 매출액 또는 한 나라의 GDP라고 봐도 되죠. GDP인데 그것이 바로 이 V입니다. V죠. 그러니까 뭐 물론 사전에 PC하고 PF가 주어져 있다라는 가정이 필요는 하죠. 가격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 가격을 이용해 가지고 생산량의 가치를 계산해 냅니다. 내면 소위 이제 총 생산액이 되는 거죠. 생산액을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죠. 그럼 이 생산액을 가장 크게 만드는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라는 건데, 그걸 이제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본 생산 가능 곡선에다가 이 식을 그냥 그리면 됩니다. 이 식이라는 것은 등가치선인데, 등가치선의 QC하고 QF의 커뮤니케이션을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 가격선의 기울기에 따라 가지고 이런 직선이 되는 겁니다. 등가치선은 직선이 되죠. 이 직선이 되고 이런 직선이 쫙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가치선의 기울기는 이 가격선의 기울기고 물론 마이너스지만 가격선의 기울기고 그 다음에 위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치가 높은 겁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가치가 낮은 것이고 그래서 가치 수준에 따라가 쭉 뭐 무한히 많은 이런 이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직선이 쭉 그려지는데 그럼 그 직선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좋냐? 왼쪽으로 갈수록 밸류가 낮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밸류가 높다 그랬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V가 제일 좋은 겁니다. 가치를 그러니까 국가는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 생산액을 극대화하는 점. 생산액을 극대화하는 점이라는 것은 가장 가능한 오른쪽에 있는 이 등가치선이다. 물론 생산 가능한 점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등가치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생산 가능 곡선에 접하는 이 등가치선, 이 제일 오른쪽이죠. 왼쪽 이것은 뭔가 하면 이게 뭐 이 점에 생산은 가능하지만 이거는 이것보다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이것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게 더 좋을 겁니다. 더 키우는 것이고 물론 이 선보다는 이 오른쪽 선이 더 오른쪽에 있지만 이거는 선택이 불가능하죠. 이 선상에 어떤 점도 우리가 생산을 못합니다. 생산 가능할 수 있는 최대점이라는 것은 이 등가치선하고 생산 가능 곡선하고 접하는 이 점이 최대 생산 가치점이다. 그래서 주어진 가격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가격선, 뭐 가격선하고 접한다 또는 여기서 말한 등가치선하고 접하는 그러니까 극대화를 본다 그러면 등가치선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점 그러니까 그것이
이 생산 가능 곡선에 접하는 점이 바로 생산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생산점이다. 이 생산점에 대한 이제 설명을 다시 하면, 직물의 상대 가격이 주어지면 경제는 가장 높은 등가치선에 접하는 요 Q에서 생산된다. 그러니까 직물의 상대 가격 또는 뭐 직물과 식품 가격이 둘 다 주어진 거죠. 둘 다 주어졌기 때문에 상대 가격이 주어진 겁니다. 이 상대 가격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 주어진 기울기가 뭔가 여기 접하는 가장 높은 등가치선에 접하는 요 Q에서 생산이 결정된다. 이 점에서 직물 상대 가격은 직물 생산의 기회비용과 같은 그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 점에서는 이게 뭔가 하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같고, 즉 기회비용인 거죠.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과 두 물건의 상대 가격은 같은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겠죠. 기회비용이 두 물건의 가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에서의 교환과 시장에서의 교환이 같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틀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다시 또 조정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건데, 이 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위 교환에서의,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 상대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점 자체가 이 생산 가능 곡선의 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죠.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생산에서의 교환 가치, 요소 간의 교환 가치로서의 소위 기회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개는 일치하는 점에서, 그 두 개가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점의 의미는 그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자, 이제부터는 이 핵시 올림 모형에서 생산 가능 곡선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린다는 것은 결국은 2-2 모형인데, 뭐 2-2 모형으로도 이렇게 되고, 2-2 모형인데 생산 가능 곡선의 대체까지도 허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생산점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점에서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이 점에서 각 직물과 식품량을 이렇게 생산한다까지 결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생산 요소 구성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생산할 때 과연 그 자본과 노동량을 얼마만큼 쓸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그 앞에서 본 직선 두 개의 생산 가능 곡선식은 이제 그거는 고정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직선이 아니라 다 완만하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율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생산 요소 구성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완만한, 이렇게 스무드한 형태의 생산 가능 곡선에 상응하는 생산 요소 구성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생산자들은 직물이나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생산 요소의 여러 가지 양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실제 이제 생산 요소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양을 두 양을 양변에 적었습니다. 노동량을 수평선으로 적고 자본량을 수직선으로 적었죠. 그래서 생산 양의 그 요소 구성을 보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등량선을 지금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등량선인데, 한 단위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두 생산 요소를 어떻게 쓸 것이냐. 네, 그렇죠. 두 생산 요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에서 본 숫자에 의해서는 이게 직선입니다. 직선이지만, 직선이 아니라 요 두 개 비율이 일정합니다. 자본이 2대2다 그러면 뭔가 하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2대2다. 2대2다. 그 이야기는 한 개 만들려고 그러면 요점, 두 개 만들려고 그러면 요점, 세 개 만들려고 그러면 요점밖에 안 됩니다. 즉 생산 요소 간의 대체성이 허용 안 됐을 때는 그런 점밖에 안 됐는데, 등량선이 아니라 등량 포인트밖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지금은 두 생산, 자본과 노동 간의 대체가 허용되죠. 대체가 허용된다 그러면 그때는 한 물건, 한 단위 만들기 위해서 이 등량선이라는 것은 이면 형태가 된다는 거죠. 즉 생산자들은 직물이나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생산 요소의 여러 가지 다른 양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은 노동에 지불되는 임금, 그 다음에 W하고 임금 W와 임대할 때 지불되는 임대료 R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임금이 비싸면 노동을 적게 쓰고 자본을 많이 쓸 것이고, 자본의 이자율, 임대료 R이 비싸면 자본을 적게 쓰고 노동을 많이 쓰는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임대료 R에 비해서 임금 W가 오르면 생산자들은 식품과 직물의 생산에서 더 적은 노동과 더 많은 자본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대체를 하면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등량선, 대체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생산선을 등량선으로 이렇게 걸 수 있다. 그렇죠? 자, 이 선의 의미는 소위 대체성 때문에 이런 게 나옵니다. 대체성 때문에 안으로 볼록한 형태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안으로. 즉, 대체를 노동 투입을 느리면 느릴수록 그러니까 노동 투입을 느릴수록, 그러니까 뭐랄까, 노동 투입을 줄이면 줄일수록 자본량을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노동 투입이 굉장히 많을 때는, 그러니까 이 끝에 있죠, 그죠? 이때는 예를 들어서 노동을 조금만 줄이면, 조금만 줄이더라도 노동을 줄이면, 한 단위 줄이면 그때는 자본을 조금만 더 늘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희소하기 때문에. 자본은 얼마 안 쓰고 노동은 많이 쓰고 있었죠. 노동은 많이 쓰고 이제 노동을 줄인다. 그러면 노동을 좀 줄이다 그러면 노동을 10% 줄인다. 그러면 그때는 기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계를 조금만 넣어도 노동을 많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노동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기계를 한 단위만 더 집어넣어도 노동을 많이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동을 이만큼 줄이는데도 자본을 조금만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조금만 대체해도 노동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노동을 점점 줄여가지고 생산 과정에서 노동을 굉장히 적게 쓰고 있다. 적게 쓰고 있을 때, 그때 노동을 줄이려 그러면, 한 사람 빼려 그러면, 그때는 기계를 훨씬 더 많이 더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한 단위 줄일 때는 기계를 이만큼, 자본 투입을 이만큼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생산 요소에 따라 가지고 한계 생산성 측한 법칙, 대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등량선은, 한 물건을 만들기 위한 두 생산 요소의 컨비네이션은 이런 식으로 안으로 볼록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즉,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두 생산물, 지금 이거는 이제 식품, 푸드에 대한 소위 등량선입니다. 푸드에 대한 등량선이고, 그 다음에 두 생산물의 이제 이 구성이 다르다라는 거죠. 네. 상대적인 이 등량선의 위치를 보자라는 거죠. 모든 주어진 생산 요소각에서 직물 생산은 식품 생산에 사용한 것보다 자본에 비해서 더 많은 노동을 사용한다라고 가정하자. 직물 생산은 식품에 비해 가지고 더 많은 노동을 사용한다. 자,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직물이라는 것은 소위 봉제 공장이다. 봉제 공장은 소위 이 미싱이, 그러니까 미싱이 하나 있고 거기다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이 박음질을 하는 거죠. 박음질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냅니다. 거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비해서 푸드는 소위 식품 공장, 아니면 요즘 기계식 식품 농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농업은 이 벼농사 지을 때도 뭔가 하면 논에다 많은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 벼농사를 안 짓죠. 그냥 사람 혼자서 뭔가 하면 이양기 가지고 쭉 이양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뭔가 하면 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약을 뿌리고, 아니면 드론을 동원해서 약을 뿌리고, 그 다음에 뭔가 수확할 때 되면 소위 이 수확기 가지고 그냥 사람 혼자서 그냥 다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농업은, 아니면 푸드 산업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많이 돼. 노동보다는 자본이 많이 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죠. 현재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농업은 노동 집약이 아니라 자본 집약입니다. 자본 집약이고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반면 뭔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물 아니면 클로딩 산업은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정하는 것이 뭐 일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클로딩 산업에서의 노동과 자본의 비율은 푸드 산업에서의 노동과 자본의 비율보다 더 크다. 클로딩 산업은 상대적으로 노동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다. 그리고 푸드 산업은 클로딩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노동을 적게 사용하는 산업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또는 그 이야기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클로딩 산업에서의 노동량은 더 많고 클로딩 산업에서는 자본에 비해서 노동을 더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푸드 산업에서는 자본에 비해서 노동을 적게 사용한다.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노동을 적게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두 생산 요소 구성을 이렇게 가진다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직물 생산 요소에 그러니까 직물 생산은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반면에 식품 생산은 상대적으로 자본 집약적이다. 그렇게 되면 노동 자본의 이 집약도 비율을 본다 그러면 먼저 푸드 산업에서 집약도 비율이 이렇다. 임금이 이랬는데 주어진 임금 내에서 임금도 물론 이제 상대 임금이죠. 임대료 분의 임금으로 상대 임금인데 상대 임금에 상하는 노동 자본 집약도가 나올 겁니다. 임금에 따라서 임금이 비싸지만 비싸는 건 덜 쓴 것이고 노동을 덜 쓰고 아니면 자본이 비싸지면 자본을 덜 쓰는 그런 식으로 기업들은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웨이지가 높아지면 결국 뭔가 노동을 적게 쓰는 식으로 이렇게 이게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는 형태의 푸드 산업에서의 이 임금과 그다음 생산 요소 비율식이 나옵니다. 식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클로딩 산업에서 동일하게 뭔가 하면 이런 우하향하는 식으로 임금이 높아지면 그 노동을 적게 쓰는 임금이 낮아지면 노동을 많이 쓰는 그런 요소 구성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두 산업에서 이 선이 교차하지 않고 한쪽이 왼쪽, 한쪽은 오른쪽 간다는 거죠. 그 오른쪽 왼쪽의 차이라는 것은 산업 자체의 아까 말한 그 부존 자원을 쓰는 기술의 차이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클로딩 산업은 노동을 많이 쓴다 그랬죠. 노동을 많이 쓴다 그러면 클로딩 산업은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도 클로딩 산업에서는 소위 자본보다는 노동이 더 많죠. 반면 푸드 산업에서 식품 산업에서는 노동보다는 자본이 더 많죠. 그러니까 노동 자본 비율이 더 낮습니다. 이런 가정을 한다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과 생산 요소 선택을 말하는 두 선 자체는 노동을 많이 쓰는 산업은 더 오른쪽에 있고 자본을 많이 쓰는 산업은 왼쪽에 존재하게 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론 이제 임금하고 임대료는 나중에 결정이 되겠지만 주어진 임금과 임대료 아니면 상대 가격 내에서는 임금과 임대료의 상대 가격 내에서 두 산업에서 사용되는 생산 요소 비율은 다릅니다. 다르다. 다른 것은 물론 그 각 산업에서의 속성에 따라 가지고 다르죠. 다른데 어쨌든 한 산업은 뭐 어떤 요소를 더 많이 쓰고 한 산업은 어떤 요소를 더 적게 쓰는 그런 식으로 다르게 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죠? 즉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재화 가격은 생산 요소 가격에 됐고 자 그래서 생산 요소 구성의 선택은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제 이제 구성이 선택되는 것은 임금, 임대료가 결정되는 거기서 요점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단계로 생산 요소 가격하고 재화 가격을 봅시다. 생산 요소 가격과 재화 가격. 자, 이 두 개가 결정되면 이제 생산량과 그러니까 우리가 재화 가격이 결정되면 생산량이 결정되는 거, 생산 가능 곡선에서 어떻게 되는지 점을 찾아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생산 요소 가격이 결정되면 어디서 각각 생산할 때 생산 요소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서 그 두 개, 외생적으로 나왔던 재화 가격하고 생산 요소 가격, 그거는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봅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재화 가격은 생산 요소 가격에 의존하는 그 재화 생산비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즉 임금과 임대료 변화가 재화의 생산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는
사용된 생산 요소 구성에 달려 있는 겁니다. 즉, 이 두 개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그죠? 자, 이게 생산 요소 가격의 비율입니다. 요소 가격. 임금의 상대 가격과 그 다음에 직물의 상대 가격 두 개를 단 거죠. 이건 생산 요소 가격이고 이건 생산물의 가격입니다. 이런 경우에 생산 요소 가격과 재화 가격과의 관계는 임금이 오르면 이게 클로딩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자,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되느냐, 우상향하느냐, 우하향하느냐,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이 왜 되냐? 임금이 오르면 클로딩 가격이 오른다. 푸드 가격보다는 클로딩 가격이 더 오른다라는 거죠. 식품보다는 소위 직물 가격이 더 오른다. 왜냐? 클로딩에서 임금을, 그러니까 노동을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클로딩에서 노동을 더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건 2세대 내입니다. 클로딩 산업이, 직물 산업이 노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다. 아까 두 요소 비율에서 클로딩 산업이 더 오른쪽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이게 오르게 되면 이게 오르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임금이 더 많이 오르면, 어떤 산업에 더 영향을 주느냐? 노동을 더 많이 쓰는 산업이 당연히 비용 부담을 더 많이 느낍니다. 비용 영향을 더 많이 받죠. 생산 비용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는 그 물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기는 이윤이고 뭐 버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비용만큼, 생산 비용만큼 물건 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생산 비용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거기 1대1 해가지고 그만큼 물건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을 많이 쓰는 산업이 당연히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즉, 임금과 임대료 변화가 재화 생산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는 사용된 생산 요소 구성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사용된 생산 요소 구성. 식품이 자본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자본 임대료 상승은 직물보다 식품 산업에 더 영향을 주지만 이 임금의 변화는 PC의 변화에 결합되어 있다. 상대적인 임금의 변화는 PC 그러니까 직물의 가격 변화에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 경우에는 뭔가 하면 당연히 직물은 노동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노동 가격이 오르게 되면 직물 가격은 더 오른다. 직물의 상대 가격이 오른다. 그런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관계를 우리가 스톨프-사무엘슨 정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톨프-사무엘슨 정리라고 하는데, 이 스톨프-사무엘슨 정리는, 이 관계는 지금 이야기하는 그 관계입니다. 재화의 상대 가격이 오르면 그 재화의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된 생산 요소의 실질 임금이나 임대료가 오르는 반면에 다른 생산 요소의 실질 임금이나 임대료는 내린다. 재화의 상대 가격이 오르면 그 재화에 집약적으로 사용된 생산 요소의, 그러니까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정반대로 봅시다. PC, 그러니까 식품 가격이 올랐다. 직물 가격이 올랐다. 옷 가격이 올랐다. 요소 가격에 따라 가지고 상품 가격을 받는데 그 반대로 받아 마찬가지입니다. 옷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옷 가격이 오르는 것이 요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옷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옷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푸드보다 옷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 그러면 옷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할 겁니다. 옷을 더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두 생산 요소가 더 필요한데 어떤 생산 요소가 더 많이 필요하냐 그러면 옷 만드는 데는 노동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노동을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옷을 더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 어차피 꽉 채워가 쓰고 있는데 더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 결국은 식품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식품 생산을 줄이고 그 생산 요소를 가지고 옷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식품 생산을 줄이면 식품 생산에서 나오는 두 요소가 자본과 노동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나오는 비율이라는 것은 옷 만들기에는 택도 없이 뭔가 하면 노동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뭔가 하면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을 뭔가 하면 적게 쓰는 방법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더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확 많아지죠. 상대적으로 자본에 대한 수요는 더 줄어요. 주니까 임금이 오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재화의 상당 가격이 오르면 그 재화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 요소의 실질 임금이나 임대료가 오른다. 옷 가격이 오르면 임금이 오르고, 반대로 푸드 가격이 오르면 이자율이 오른다. 라는 것이 셀프-사무엘선 정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산 요소의 실질 임금의 임대료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옷 가격이 오르면 임금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이자율은 떨어진다. 자본의 임대료는 이자율은 떨어진다. 반면에 옷이 아니라 푸드 가격이 올랐다. 그렇다 그러면 푸드에서 많이 쓰는 생산 요소인 자본의 임대료, 이자율은 오르고 반대로 적게 쓰는 이 노동의 가격인 임금은 떨어진다. 라는 것이 소위 상품 시장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생산 요소의 영향인 겁니다. 즉 재화의 상대 가격의 모든 변화는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화의 상대 가격 변화가 소위 생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지금 말한 대로 뭔가 하면 직물 가격이 오르면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고 자본가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그런 상태로 소득 분배가 발생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본지압적인 푸드에 대한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그 반대로 근로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오히려 자본을 가지는 자본가들은 더 부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소득 분배가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셀프-사무엘선 정리입니다. 자, 그걸 말로 설명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그래프를 합쳐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해 보죠. 합쳐서 설명해 보면, 아까 이제 두 그래프를 각각 다 설명을 했습니다. 각각 다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임금 임대료 비율하고 자본 노동 비율, 이 두 생산 요소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요소 가격에 따라 가지고 요소 생산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푸드가 이렇게 되고 클로딩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클로딩은 훨씬 더 노동 집약적이고 푸드는 클로딩보다는 자본 집약적인 상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됐죠. 이게 앞에서 본 그림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로 최근에 본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 상대적인 임금, 그러니까 요소 가격에 따라 가지고 그 요소 가격하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의 상대 가격의 비율입니다. 제품의 상대 가격 비율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집약적으로 쓰는 것, 집약적으로 쓰는 요소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집약적으로 쓰는 어떤 상품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직물의 상대 가격이죠. 직물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직물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른다. 하는 거죠. 직물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 요소는 임금이었죠. 그러니까 노동이었죠.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오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직선인지 아니면 위로 볼록인지 밑으로 볼록인지 그건 뭐 사실은 뭐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없는데 이 포인트는 우상향이다 라는 거죠. 우상향의 형태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셀프-사무엘선 정리는 상대 가격이 변했다. 이 상품의 상대 가격이 변한 겁니다. 상품의 상대 가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임금이 어떻게 바뀌고 생산 방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뭐 시작점 이점이다 라는 것은 PF 이 가격 비율에서 여기서 임금은 이렇게 됐다. 상대 임금은 이렇게 결정되고 그때 임금이 이렇다 그러면 푸드 산업에서는 이런 비율로 생산되고 그 다음에 그 클로딩 산업에서는 이런 비율로 그러니까 이 비율로 생산된다. 어쨌든 요점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요점 비교해 보면 그 직물 산업이 훨씬 더 노동 집약도가 높죠.
그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노동 집약도가 높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변화 전에 현재 상태였다. 현재 상태가 이렇다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직물의 상대 가격이 상승했다. 직물의 상대 가격이 상승했다. 그렇다 그러면 직물의 상대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자, 봅시다. 있네요. 네. 직물의 상대 가격이 올랐다. 직물의 상대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직물 상대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직물 상대 가격이 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임금이 오른 겁니다. 임금이 왜 올랐냐 그러면 그거는 직물에는 임금, 노동을 많이 쓰기 때문에 노동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생산하려고 그러면 노동이 더 많이 필요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임금이 오른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 생산 요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더 높은 상대 임금에서는 둘 다 정하는 점은 이 점이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 정하는 점은 이 점이다. 이 점은 옛날 요점에 비해서 더 왼쪽에 가 있죠. 왼쪽에 가 있다는 것은 노동을 적게 사용하는 겁니다. 요점도 옛날 요점에 비해서 더 왼쪽에 가 있죠. 그러면 노동을 더 적게 사용한다. 즉, 그 이야기는 제품 가격 변화가 생산 요소 시장의 가격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 가격뿐만 아니라 상대 가격뿐만 아니라 생산의 구성마저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생산에서의 생산 요소 구성마저도 영향을 주더라. 그러니까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 가격, 생산자의 가격이 오르면 그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를 뿐만 아니라 두 상품 모두 그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까지도 둘 다 훨씬 그 요소를 덜 집약적으로 생산하게 되더라. 덜 집약적으로. 둘 다 뭔가 하면 더 노동 사용 비율을 줄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직물을 더 생산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더 생산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둘 다 더 필요한데 더 생산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나오는 것은 식품에서 생산 요소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식품 생산량을 줄여봐야 거기서는 뭐 자본만 많이 나오고 노동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뭐 그 생산 요소 가지고 직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택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둘 다 더 소위 노동을 적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산업 다 노동을 적게 사용하고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는 식으로 생산이 공정이랄까 아니면 생산 방법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스텔프사무엘 정리입니다. 즉 재화 가격 변화가 단순히 생산량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 가격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그 요소 구성 비율에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 주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직물의 상대 가격 상승은 다음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본 소유자에 비해서 근로자 소득이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이거는 이제 소득 분배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부자가 되고 상대적으로 자본가들은 더 가난해진다라는 것이 생기고 두 산업에 사용된 노동에 대한 자본의 비율도 상승한다. 그러니까 노동의 비율이 하락했다. 노동의 비율이 줄은 것이고 그 이야기는 자본의 비율이 더 늘어난 거죠. 늘어나고 근로자의 실질 소득은 상승시키고 자본가의 실질 소득은 하락했다. 즉 가격 변화가 생산 요소, 그 다음에 생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분배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그 관계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스텔프사무엘 선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서 두 재와 두 생산 요소 아직 양국까지는 안 갔습니다. 양국까지 안 가고 무역까지는 안 가고 어쨌든 그 내에서도 이 가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생산 요소 가격도 이렇게 변하고 생산에서의 구성 변화도 요소의 비율도 이렇게 변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생산 요소 가격과 재화 가격과의 관계까지도 빠져봤습니다.